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축구 팬들이 기다리시는 카타르 월드컵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월드컵의 역사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근 10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의 근간이 된 룰, 그러니까 한 팀은 왜 11명인지 등등 이런 것들은 100년 전에 영국이 세계 최초로 축구협회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만들었다고 하고요. 프랑스의 주도로 FIFA가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축구가 보급되고 4년에 한 번씩 월드컵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요즘 슬슬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월드컵 축구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활발해졌는데요. 특히 초대형 플랫폼들이 시장 영향력을 키우면서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 규제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서 경험하듯 새로운 고민거리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이런 기업들을 관찰하면서 새로운 강자, 성공의 룰을 찾아보는 컴피티션 시프트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단일 종목으로는 최대의 지구촌 축제가 되고 있는 월드컵, 이번에는 카타르에서 대회가 치러지는데 이 월드컵 축구 경기가 과거에는 이게 정해진 규칙도 없이 그냥 전쟁처럼 치러졌던 그런 또 스포츠였다고 하죠.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월드컵의 역사적 장면들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썬킴입니다. 네, 기자님은 축구 좋아하시나요? 그 질문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뭐 선수를 쳤네요. 네, 축구를 저는 보는 건 재밌고요. 하는 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게 모든 스포츠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야 하는 스포츠가 축구거든요. 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미식 축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는 축구는 사커라고 하면서 약간 뭐라고 할까 이제 무시하잖아요. 예. 그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축구를 스크린 세이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컴퓨터 모니터 스크린 세이버 같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아무 의미 없이 계속 움직이면 하고 재미가 없는 스포츠다. 아, 사커가 왜 뛰냐고 그거를. 어... 그리고 또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많이 나는 거를 좋아하는 그 경기에 보통 올인하잖아요. 농구 같이. 1시간 내내 뛰어도 0대0, 6대0 이런 거를 내가 지금 왜 뭘 본 보냐? 거야 지금. 아. 축구가 11명이 하잖아요. 예. 누가 12명, 13명 누가 11명으로 정했을까? 이게 여러 가지 그 이제 주장이 있는데 네. 일단 축구 종주국은 영국이 맞습니다. 영국에서 축구라는 게임이 처음 시작됐어요? 그게 동그랗게 굴러가는 공 종류를 발로 차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게임 자체를 누가 만들었다는 건 그 근원은 찾기가 힘들거든요. 뭐 굴러가는 거 아무나 차면 되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중국도 그 꾸준히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만들었다 축구를. 그래서 한동안은 피파에서 무시를 하다가 이 13억 시장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측에서 자기들이 원조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얘기를 피파 홈페이지에 실었더라고요. 아, 중국에서 언제쯤부터 공을 찼길래 우리 삼국 유사에도 나옵니다. 이거 김춘추랑 김유신이 예. 축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춘추하고 김유신이 1대1로 축구를 하다가 뭐가 그 바지가 찢어져서 그렇죠. 예, 그때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 예, 그때 이제 김유신의 여동생이었던가요? 그렇죠. 예. 그 여동생이 김춘추의 옷을 꾸며주다가 짜라라라라라 뭐 그랬다는 역사. 그보다 더 올라가야 이제 축구 원조국을 가져가는 건데. 뭐 당나라 때부터 이거 게임을 했다. 벽화를 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이 축구라는 경기의 룰은요. 영국이 만든 거는 그건 팩트예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뭐 기록을 보면은 예전에 뭐 덴마크와 전쟁을 하면서 이 덴마크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열받으니까 이건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덴마크 병사의 두개골을 잘라가지고 그걸 복수한다라는 의미로 그걸로 뻥뻥 차고 다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각 지역마다 이제 그 공을 차는 스포츠가 발달을 했는데 룰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격투기였어요. 공만 무조건 저쪽에 넣으면 돼. 그래서 무기를 품에 숨기고 경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옛날에 우리 김일 선수 레슬링 같이 병따기 숨기고 이러니까 이 고스톱도 동네마다 이 룰이 다르면 짜증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죠. 그러니까 네. 야, 나 우리 동네 그거 아니야고. 뭔 소리야 김영감. 그래서 영국에서 통일하자 안 되겠다 해서 1863년도에 다 런던으로 모여
네. 모여가지고 동네마다 다 다른 축구 룰 통합을 하자 해서 통합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잉글랜드 축구 협회를 만드는데 영어로 이니셜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잉글랜드 축구 협회 네. 모르겠는데요. 이게 한국 대한축구협회는 KFA잖아요. 예. 일본은 JFA겠죠. 음흠. 영국 축구협회는 FA예요. 그냥 앞에 정관사 떡 붙여가지고 DFA. 우리가 유일하다. 왜 잉글랜드 이 안 붙이냐? 웃기지 마. 그냥 축구 협회. 그냥 축구협회. 우리 원조다. 지금도 정관사 더 붙여가지고 DFA. 아, 거기서 이제 룰을 정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축구할 때는 통일하자. 네. 방금 말씀드린 것이 11명 같은 경우는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축구를 할 때 학교 기숙사에서 보통 축구를 했거든요. 네. 저기 3반 기숙사 나와, 5반 기숙사 나와. 그때 영국의 기숙사의 인원이 11명이었다고 해요. 뭐 A란 학교와 B란 학교가 뭐 대항전 할 때 네. 인원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기숙사 인원수를 맞추다 보니까 11명이 됐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이 있어요. 기숙사라면 네. 방을 나눠서 썼을 텐데 누구는 독방, 누구는 2명 이렇게 줬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기숙사 인원이지. 그 얘기를 11은 그 어떤 수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데 그 11명이 어떻게 기숙사 그 방을 얘기를 썼을까요? DFA 홈페이지 한번 남겨보세요. 영국에. 그리고 여러 가지 룰을 만들었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거였어요. 손 사용, 핸들링.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일정 정도.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근데 풋볼인데 손을 쓸까 말까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자. 최종 결정은 손을 쓰지 말자였어요. 발만 쓰자. 그랬더니 한 지역 이 축구협회에서 네. 우리는 탈퇴하겠다. 우린 손을 쓰는 걸 원한다. 아니 왜 손을 못 쓰게 하냐. 편하게 쓰자 네. 해서 탈퇴를 해서 나가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거든요. 네. 그 탈퇴했던 리그 그 동네에 그걸 주도했던 학교가 있어요. 예. 그 학교 이름이 럭비 스쿨이었어요. 아. 동네 이름이 럭비 타운이고. 아하. 그래서 럭비 리그가 따로 분리돼 나갑니다. 손을 쓰는. 그래서 축구 종주국은 영국이 맞는데 네. 당시가 이제 영국이 이제 빅토리아 여왕 때라서 전 세계 모든 식민지를 다 차지하고 다니던 때였거든요. 뭐 네. 홍콩, 뭐 인도 등등. 그럼 당연히 영국 축구가 전 세계적인 스포츠가 됐겠죠. 영국 혼자 저거를 하기가 좀 약간 아깝다. 이걸 전 세계적인 스포츠로 만들어 보자라고 주장한 나라가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영국이 아니라 영국의 라이벌 이다도시 이다시골 프랑스. 프랑스였어요. 저거 재밌다. 저거 재밌다. 키워보자. 해보자. 어. 왜냐하면 이미 프랑스는 국제 대회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올림픽. 올림픽. 쿠베르탕 남자. 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쿠베르탕. 뭐 재밌는 거 가지고 대회하니까 이거 뭐 괜찮네. 펜타. 분위기도 좋고 장사도 되고. 그러니까요. 야야. 위위. 메르시 볶음. 이리 와봐. 우리 올림픽으로 지금 좀 짭짤하게 수익 보고 있는데 우리 축구로도 해볼까? 해가지고 프랑스의 주도로 네. 1904년에 FIFA가 만들어져요. 예. 이제 영국이 와야 되잖아요. 종주국이기 때문에. 네. 노래 대회에 조용필 씨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국은 우리 안 간다고. 야 프랑스 너희들이 만든 대회를 우리가 왜 가냐고. 그래서 안 온대요. 네. 저기 영국님 어떻게 하면 우리 FIFA에 가입을 해주시겠습니까? 너희들 FIFA 지금 그 규정에 이렇게 돼 있다며 1국가 1축구 협회. 그런데요. 네. 그럼 우리 못 간다고. 영국은 이미 4개의 축구 협회가 따로 있다. 아. 그러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네. 4개 다 가입을 허락해달라. 프랑스는 그러면 규정이 그게 안 되는데요. 그럼 우리도 북프랑스, 남프랑스 해서 두 팀 만들지. 프로방스 이렇게. 리옹. 네. 그럼 우리 안 간다고. 너희들끼리 잘 놀라고. 어. 처음에 가입을 거부해요, 영국이요. 네. 그래서 영국 빼고 이제 그 FIFA가 운영되거든요.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영국은 잘해봐라 이른바 이 짝퉁들끼리 이렇게 돼. 한국 빼고 세계 태권도 대회 하는 느낌이죠. 역시 이해가 바로 팍 되네 이거. 네. 무슨 재미 있겠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게 뭔데? 이게 뭔데? 그러다가 잠깐 축구의 발전이 정체가 되는 시기가 오는데 바로 이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해버리거든요. 모든 거 다 스탑. 네. 근데 그 기록을 보면은 세계대전 가운데서도
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1914년에 1차 대전이 발발을 하는데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서부 전선이라고 굉장히 비참한 참호전이 벌어졌던 그런 전쟁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약 600km 남북으로 펼쳐져 있는 서부 전선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총 쏘가지고 진격해서 5m 차지하고 그 다음날 다시 후퇴해서 6m 후진하고 이거를 4년 동안 한 서부 전선. 와. 거기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온 거죠. 1914년 12월 24일 날 독일군 참호에서 네. 누군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싸우다가. 싸우다가 아. Holy Night 이 어. Great Night 불렀어요. 하여튼 예. 그랬더니 그런 마음. 영국과 프랑스 측에서도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병사들이 병사들이. 그럼 그 20대 애틋한 그게 애들이 병사들이 뭘 모여서 알아요, 그냥 진짜. 또 엄마 생각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호와 참호 사이가 500m 정도 거리가 되는 노맨스랜드라고 해서 무인지대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싸웠는데 예. 글로 다 나와요. 양측 병사들이. 아, 노래 영국- 부르다가 네, 영국, 아. 프랑스, 독일 나와서 예수님이 오신 오늘만큼 우리 싸우지 말자. 손 잡고 음. 그 다음 날 12월 25일 성탄절 날 네. 축구 대회를 해요. 사이에 그 500m에서 500m 그 노맨스랜드에서요. 왜 위험하게 그러다 또 축구하다 보면 또 감정 살아가지고 야 총 어디 있어 총. 야 이게 왜 오프사이드 이게? 아 근데 어. 그때도 참 분데스리가가 잘했는지 네. 기록에 따르면 독일이 3대2로 이겼다고 나왔는데 감정 이상해졌겠네. 예. 그러니까 예. 하여간 이 소리를 듣고 어. 양국 수뇌부가 격분을 한 거예요. 이것들이 전쟁하라고 지금 전쟁터에 보내놨는데 뭐 축구를 해? 야.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총력전이 펼쳐진 거거든요. 그때 등장한 것이 독가스예요. 봐요 그거 좀 일 커질 줄 알았다니까. 아유. 축구를 왜 했냐고 그걸. 혹시 그래도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지금 운전하시는 분 빼고 네. 그 검색해 보시면 그때 노맨스랜드에서 양국 군사들이 그 축구하고 친선 경기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 사진 있어요?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무슨 랜드라고요? 노맨스랜드. 무인지대. 노맨. 아, 맨이 없는 노맨. 노맨스랜드. 노맨스랜드. 네. 예. 검색해 보시면 그 사진. 양측 병사들이 오늘만큼 싸우지 말자. 야, 감동적입니다. 그래도. 감동적이죠. 예. 아유, 정말 전쟁에서 그런 젊은 친구들이 제일 불쌍하죠. 이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네. 다시 이제 그 축구가 논의가 되는데 다시 이제 그 프랑스가 전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단일 축구 경기를 만들자. 월드컵을 추진을 해요. 예. 피파가요. 당시 이제 그 오늘날의 피파를 만든 사람이 줄리메라는 그 프랑스 사람이었거든요. 올림픽을 만들었던 쿠베르탄과 같은 프랑스 사람인데 둘이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쿠베르탕이 줄리메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그 축구 단일 경기를 만들지 말고 우리 올림픽 조직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들어와. 그랬더니 줄리메가 뭐라고 했냐면 웃기지 마. 축구는 이미 올림픽이라는 이 대회 밑으로 들어가기엔 너무 컸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마추어만 갈 수 있지 않냐. 아마추어만 참가하기에는 챔피언을 가릴 수가 없다. 진정한 챔피언을 가리기 위해서는 프로 선수들도 들어와야 된다. 네. 우리는 단일 유일한 독립 스포츠 경기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월드컵을 만드는데 문제는 유럽 국가들이 개최를 안 하려고 해요. 월드컵을요? 왜냐하면 1차 대전 끝난 지 직후이기 때문에. 축구할 정신이 없었구나. 그렇죠. 개최할 돈도 없는 거고. 예. 뭐 다 안 한다고 해요. 예. 특히 영국은 절대 안 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싸웠던 독일이랑 같이 우리가 경기를 해? 축구를 해야 되는데. 안 못 간다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 독일이 축구도 잘하잖아요. 3대1로 졌죠 자기들이.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싫다고 하고 그때 저 멀리 남미 우루과이에서 저기요 우리가 1회 대회 개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 얘기를 해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첫 경기를 우루과이랑 합니다. 아 이번에. 예. 월드컵 H죠. 네. 우루과이가 그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불쌍한 국가거든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거대 국가 사이에 끼어 있어요. 조그맣게. 또 이 우루과이가 그 스페인의 식민지도 됐다가 포르투갈 식민지도 됐다가 나중에 브라질의 식민지가 돼요. 브라질의 식민지가 됐다는 것은 식민지의 식민지가 됐다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마침 그때가 월드컵 개최 1회 개최 때가
우루과이 독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거든요. 어.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루과이 국민들 자존심을 세워주자. 음. 저희가 개최하겠습니다. 제1회 월드컵 대회를 1회. 예. 그래서 우루과이의 정치적 목적과 유럽 국가들은 개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줄림의 월드컵은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된다라는 야망과 합쳐져 가지고 1930년에 남미 우루과이에서 제1회 월드컵이 열린다. 아,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4년에 한 번씩 그렇죠. 올림픽과 이렇게 서로 한 2년씩 간격을 두면서 그렇죠. 나는 쿠베르탄과 겸상 안 한다. 그러니까 30년에 꼭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게 그때 안 되고 어정쩡하게 또 31년이나 32년에 하면 안 엇갈리잖아요. 올림픽하고. 그거는 우연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루과이 측에서 예. 1930년도쯤에 1회 대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독립 100주년이기 때문에. 아, 우연의 일치였어요. 우연. 올림픽하고 2년 간격을 굳이 두려고 했던 게 했던 아니라. 게 아니에요. 우루과이가 딱 지목을 했어요. 1930년 독립 100주년 그때 우리 우루과이가 돈 다 되겠다. 오시면은 체리비. 그래서 야, 몰랐으면 일부러 맞춘 줄 알았어요, 저는. 나중에 기회 되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첫 월드컵 참전기 네.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이야기도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감동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그때 가서 좀 많이 지고 왔다고 그러던데. 졌는데 네. 가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1954년 스위스 올림픽 참전기 제가 말씀드릴 때 참전기요? 전쟁이었어요, 진짜. 얘기해 주세요. 재밌게만 얘기하고. 네? 1954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 끝난 지가 1년도 채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 티켓이 3장이 이제 그 배정이 돼요. 참가국이. 네.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중국이죠. 네. 그다음에 한국, 일본. 셋이 와라. 그러니까 티켓을 줘요. 예선전 펼쳐라. 네. 근데 중국은 포기해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만 남은 거예요. 예. 당시 이승만 정권이었거든요. 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안 간다. 왜요? 네. 일본과 싸우다가 우리가 만약 지면 어떡하냐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의외로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일본을 싫어했거든요. 그거 이해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인들이 절대로 대한민국 땅에 발 대는 거 싫다. 못 들어오게 해라. 네.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딜을 한 것이 원래는 예선전이 홈 앤 어웨이거든요. 네. 한 번씩 왔다 갔다. 네. 다 두 경기 다 일본에서 하는 걸로. 아니 티켓 2장을 줬으면 두 나라가 출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도 예선에서 한 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요. 한국과 일본 중에 한 팀만. 네.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네. 너희들이 그러면 도쿄를 간다고면 허락하겠다. 그래서 이제 도쿄로 가는데 돈이 없어요. 비행기표가.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와. 그럴 때 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각서를 썼습니다. 정말로 그 각서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만약에 일본한테 지면은 네. 오다가 현해탄에서 다 빠져 죽겠다. 이기고 돌아올 테니 비행기표 주세요. 아니요, 그 각오를 하고 가겠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제일교포들이 듣고 십시일반으로 제일교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준 거예요. 아이고. 근데 옷도 없고 네. 이제 양복은 다 친구한테 빌려 입고 이 유니폼 같은 경우에도 등번호나 이름은 자기들이 다 받는지 해가지고 달아는 거예요. 네. 축구화도 없어가지고 나무로 만든 축구화를 신었어요. 세상에. 스파이크가 다 나무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다 보니까 닳잖아요. 하다 보면. 그렇죠. 축구하다가 찔리는 경우가 있을 때 못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들고 부산 수영 비행장에서 프로펠러기를 타고 일본으로 떠났는데 그 떠난 날짜가 1954년 3월 1일이었습니다. 아하. 도쿄로 도착을 했어요. 예. 하필이면 경기를 하던 곳이 일본 메이지 왕립 스타디움이었어요. 네. 이때 경기할 때 태극기가 이제 개항이 되는데 도쿄 한복판에서 태극기가 개항된 게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선수도 그렇겠네요. 울었다고 하죠. 와. 태극기 개항되고 다음에 일장기 개항되고. 시간이 없어서 경기 결과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겼어요, 졌어요. 다음 시간에.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1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2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은 세상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지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어떻게 강자가 됐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들 기업을 바라보는 경쟁과 독점의 잣대가 과거와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또 판단해야 되는지 고민거리인데,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 마침 이런 주제를 다룬 컴피티션 시프트라는 책을 이야기할 시간이군요.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이 책 읽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살다 보면 책 읽을 시간이 참 없는데 네. 마음은 그것 때문에 무거운데 가끔씩 오셔서 마음을 가볍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뭐 그렇게라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예. 저도 사실은 매주 한 권씩 읽는 게 무겁긴 한데 예. 뭐 읽다 보면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 제목은 컴피티션 시프트. 컴피티션은 경쟁, 네, 그렇죠. 시프트는 변화, 뭐 이런 거라면 네. 경쟁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좀 바꿔서 이해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뭐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까? 경쟁 구도와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제 빅테크 얘기를 담은 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들을 분석해 놓은 것이고요. 예. 앞으로 빅테크와 싸우기 위해서는 이런 경쟁력들을 당신들도 가져야 된다. 과거의 시대와 달리 어떤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도 좀 바뀌어 있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지금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것들과 관련된 기준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전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 붙어 있는 또 하나의 소재가 룰의 대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컴피티션 시프트, 룰의 대전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많이 바뀌고 있다. 뭔가 세상을 바라보고 네. 기업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잣대가 달라지고 있다. 네, 그러니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빅테크 기업들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표현되는 그런 회사들.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자주 접속하고 그러는 회사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짜서 예.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이렇게 정의하면 그게 아마도 이 저자 여기 예. 이 저자 이름이 인도계 램 차란이라는 경영 컨설턴트인데요. 예. 이분이 정의하는 빅테크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일종의 자기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을 짜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네.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면 빵집이면 맛있는 빵을 싸게 잘 만들면 되는, 네, 그리고 그런 빵집이 전국에 여기저기 많아지면 이제 그 회사가 성공하는 맞습니다. 그런 잣대였는데, 네. 요즘은 빅테크들은 내가 어떤 빵 좋아하는지를 더 잘 알죠. 그렇죠. 빅데이터나 혹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친구가 크림빵을 먹고 싶겠네 라고 생각해서 크림빵을 추천해 주면서 이제 빵 시장을 뒤흔드는 게 빅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쟁 구도가 바뀌어갑니다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을 이제 짚으신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 기업들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이걸 유통 단계로 넘기면 사실상 끝이었죠. 네. 그러니까 내가 빵 잘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유통회사에 넘겨주면 그 유통회사가 그걸 제과점으로 납품을 하든 물론 제가 제과점을 열고 할 수는 있지만 예. 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백화점에 공급을 하든 중간 단계에서 유통업자들이 최종 소비자들의 수요를 조금 더 네. 고민하면서 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아까 말한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은 아예 엔드 유저로 바로 가버리는 거죠. 중간이 사라지고 예. 최종 소비자에게 가는. 그러려면 최종 소비자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해야 되고 아까 취향. 어느 동네 어느 빵집에서는 소보로 빵이 많이 팔리더라. 왜 소보로 빵이 많이 팔릴까? 그 사람들의 취향을 봤더니 연령대가 조금 이러더라. 어디서는 뭐 크림빵이 많이 팔리는데 네. 여기는 뭐 여성이 많아서더라. 아니면 아이가 많아서더라. 이런 것들을 전부 빅데이터로 하고 그걸 알고리즘화해서 바로 소비자한테 갈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회사들인데 예. 과거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대량 생산하고 좋은 빵을 만들어서 많이 생산하면 돼.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되면 이익은 올라가고 비용은 조금 주는 구조. 예.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틀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접근한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디지털 회사들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원가 절감 그런 네. 게 핵심이었던 세상에서 고객의 취향을 얼마나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느냐. 네. 그리고 경쟁의 구도가 바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이 책에서 뭐 고급지게 표현한 걸 그대로 제가 인용해 드리면 20세기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는 시장의 세분화로 진화를 했고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인화하면서 그 기대치를 한 단계 올려놨는데 일종의 맞춤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즘은 쇼핑몰에 접근하면 김치영 기자가 보는 쇼핑몰과 제가 보는 쇼핑몰의 화면이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거꾸로 요즘 저 친구가 뭐에 관심이 있었구나라는 네. 걸 엿볼 수 있는. 아마도 쇼핑몰을 제가 들어가면 뭐 이제는 겨울 옷들이 막 올라와 있을 테고 네. 이진우 기자님이 들어가면 여름 옷이 막 있겠죠. 왜냐하면 한 단계 먼저 가시지 않습니까? 항상. 그건 아닌가요? 뭐 요즘 같은 때 네. 여름 옷 사면 싸긴 쌉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개인 취향들이 벌써 다 반영이 반영이 되어 되고 있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궁금한 건 네, 그러니 얼마나 그런 빅테크 회사들은 물건을 잘 팔겠습니까? 네네. 고객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니. 그러면 빅테크 회사들이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이른바 뭐 미국에서 제일 돈 잘 번다는 쇼핑몰 아마존도 네네. 쇼핑에서는 별로 흑자 못 보고 네. 주로 뭐 데이터 센터, 네. 클라우드 사업에서 겨우 돈 벌어서 투자하는 그런 구조라 하니 도대체 돈 버는 빅테크가 누구냐? 왜 없지? 그런 컨셉이라면 돈을 아주 잘 벌어야 될 텐데 내가 크림빵 먹고 싶을 때 딱 크림빵을 추천하고 배달해 주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회사의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최종 소비자까지 보내는 이 과정에 대한 그 룰의 변화라고 예. 하면 이제 회사를 평가하고 투자해 주는 데에도 기준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대표적인 게 아마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존으로 말씀하셨지만 아마존은 이미 그 단계는 좀 넘어선 것 같고요. 어쨌든간 처음에 쇼핑 회사로 시작했지만 이 쇼핑 회사로 가졌던 많은 데이터와 투자를 해놓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다른 비즈니스를 해서 지금 돈을 굉장히 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초기 단계는 다 비슷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면 쿠팡이 아직 그 단계를 완벽히 벗어나지 못한 단계죠. 그러니까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는 있는데 돈은 못 버는 회사. 빅테크가 도대체 얘 이래서 언제 돈 벌 거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카카오톡도 이제 어느 단계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초기에는 카카오라는 회사도 카카오톡이라는 무료 메신저로 사람들만 확보했지 돈을 버는 모델은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투자는 많이 받았던 회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과거의 회사들은 우리가 경영자를 평가하거나 회사를 평가할 때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특히 이익을 중심으로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해 나는 이익. 그러니까 경영자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EPS라고 해서 네. 주당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주식수로 나눠서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이 나는지를 보고 이게 올해 늘었냐 안 늘었냐. 올해 많이 늘었으면 너 오늘 경영 진짜 잘했구나. CEO한테 인센티브도 엄청 많이 주고 뭐 이런 것들의 예. 기본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빅테크 회사라는 것들은 아까 말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알고리즘을 완성하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게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된 투자를 통해서 완성품이 나오고 이 완성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익과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과감한 투자를 해줘서 그 단계를 넘어선 회사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아마존, 뭐 구글,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뭐 이런 회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책을 쓸 무렵이 작년 이전이었나 보네요. 분위기는 올해는 싹 바뀌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돈을 언제 번다는 건가에 사실은 대한 의심 네. 때문에 성장주들이 많이 폭락했는데 돈을 언제 버는 건가로 폭락했다라는 것보다는 지금의 성장주들이 폭락하는 거는 금리 때문에 폭락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물론 나와요. 그렇게도 네, 설명을 하시는데 네. 왜냐하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데 금리가 낮다면 네. 어차피 돈을 뭐 버나 못 버나 돈 흔한 세상이니까 한번 밀어주지 였다가 금리가 비싸지니까 실제로 돈 버는 구체적인 이익이 보이는 기업에만 투자하다 보니 그분들이 다 이제 제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제외되는 원인은 도대체 언제쯤 돈을 벌지? 스타트업이거나 아직 일정 단계에 올라오지 못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렵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던 이 빅테크를 활용하려고 했던 회사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근데 아까 뭐 제가 대형 회사들을 언급드렸던데 뭐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익은 꺾이고는 있지만 시장 지배력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살아날 거라는 시장의 분석도 있으니까요.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라든지 실적이 꺾이는 건 다 같이 꺾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꼭 성장주만 놓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앞으로도 계속 그 경쟁의 구도는 이제 고객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네. 그걸 잘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뭔가 상품을 갖다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미 거기에 시대가 달려 있을 그렇게 거다는 변해 거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시대의 출발은 사실은 이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경영자, 네. 그러니까 회사를 이끄는 사람의 탄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에서 그 시각을 인정해주는 투자자의 탄생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접점이 맞아 떨어지는 시대의 빅테크의 이제 본격적인 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 제프 베이조스 같은 아마존의 경영자, 뭐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네. 외부라고 하면 결국에는 비전 펀드를 운영하는 손정희 같으신 분들, 손정희 씨가 이제 비전 펀드를 만들면서 거의 100개에 가까운 스타트업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출발해서 빅테크들이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느 정도 단계의 수준을 넘어서면서 성공의 모델들을 내놓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되는구나라는 관점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빅테크 쪽에 투자를 더 해주게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빅테크가 카카오인데요. 네네. 카카오는 개인들의 누구나 다 쓰니까 네. 맘만 먹으면 개인들의 취향을 당연히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네네. 이모티콘 팔고 혹은 광고 붙여서 쇼핑하고 그게 개인 취향하고 별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많이 눈에 띄고 접속을 하니까 그 트래픽을 바탕으로 대량 판매를 해보겠다는 전략이 잘 먹히고 있긴 한데 네네. 이게 개인 맞춤형인가 하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술 기업들이 설명하기에는 빅데이터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누구도 추천해주기 어려운 당신의 취향을 저격해 보겠습니다. 네네. 라는 것인데 아무도 뭐 그거는 언제 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회사를 우리가 이제 빅테크 회사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란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입자와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카카오, 뭐 네이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취향 저격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은 앞으로 이제 카카오가 어떻게 해내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규제 틀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얼마나 어디까지 활용하게 해주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좀 규제의 틀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걸 가져다가 계열사에서 활용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기가 조금은 경쟁적으로 밀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야, 그러면 빅테크는 어떡하죠? 다른 기존 자이언트 기업들에 비해서 나은 게 네. 개인 정보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개인들의 취향을 저격해 보겠다는 건데 취향 저격하지 마가 규제라면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국내 빅테크 업체들은 규제를 아. 풀어달라. 이 데이터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인식 없이 가려진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규제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경우를 우려하기 때문에 많이 상당히 막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데이터 센터 화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규제가 강화될 것 같아서 이제 이쪽 빅테크 업체들은 조금 고민이 더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오히려 더 한 걸음 앞으로 나가줘야 우리의 취향 저격이 시작될 텐데 네네. 오히려 그걸 막으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는 좀 그럼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이 계속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 데이터 센터 화재가 어떤 쪽으로 튈지는 사실은 좀 진행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해외에서도 사실은 이 데이터 침해 문제라든지 데이터를 너무 활용해서 문제가 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빅테크 업체들이 자유롭게 이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나오는 문제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노골적인 광고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알고리즘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른바 확증 편향 문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안 좋은 걸 보면 안 좋은 것만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오면서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끼는 걸 저희가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인종이나 폭력 문제, 뭐 범죄 노출 문제,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해킹이나 데이터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엔 구제 당국의 개입을 부를 것이다.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미 기업의 데이터 저장이나 처리 및 공유 방법에 대한 규칙을 법으로 제정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미국도 그 틀을 좀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인도에서는 데이터가 모든 사람이 특정한 제약 조건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더 활용하게 해줄 건지 아니면 이번 데이터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관리를 더 강화할 건지 문제가 더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갈림길이네요. 네네. 이 책은 또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이른바 이 빅테크 업체들의 그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강화될 텐데 기존 사업자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플랫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에 같이 경쟁해 보겠다고 뛰어들었을 때 그냥 플랫폼 하나 만든다 그래서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더 본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은 함부로 뛰어들지 말란 뜻입니까? 이제 빅테크 플랫폼에 저항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쇼핑으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신세계나 이런 데들에서 쿠팡이나 이런 데하고 싸우겠다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이 저자는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접근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처음에 데이터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시간과 자본을 들이는 데 비해 기존의 강자들은 이미 가지고 우리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잘 활용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덤벼드는데 그게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었던 게 카카오에 대한 독점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걸 우리가 어떤 잣대로 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풀어보려고 이 책을 봤거든요. 근데 사실 카카오가 독점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물론 이 메신저 시장에서 과감한 점유율을 갖고는 있지만 그게 무료인데다가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과점 문제를 과거의 틀로 들이대기 시작하면 빅테크에서는 규제하기가 되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빅테크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와 틀이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것도 룰이 바뀌고 있지만 규제의 틀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치환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